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 이제 모의고사 보니까 이제 합격 다 하신 것 같아요. 자, 모의고사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10월까지 하면 12회 정도 풀잖아요. 이제 10회 정도 풀면은 웬만한 문제 다 걸려들어요. 이게 모의고사만 잘 정리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앞으로 정리를. 자, 앞에서 이제 이 공부는요, 지금부터는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네? 처음부터 뭐 교재 이제 이론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푸셔서 아는 건 놔두고 틀린 부분 왜 틀렸는지, 지문이 헷갈린 게 왜 헷갈린지 그걸 이론서 교재 보고 확인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 네? 자, 그렇게 하시면요, 나중에 고득점으로 갑니다. 개론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달라요. 네, 이제 공부를 이제는 거꾸로 이제 하는 방법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개론은 그렇고 2차 시험에 아까 공법 교무실 공법 점수 보니까 29개 맞으신 분도 있대요. 미쳤어요. 아니 30문제 어떻게 29개를 맞아요? 2차인데 1차도 아니고. 2차 맞으신 분요? 그래도 이상해. 이 29개 맞으신 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분은 뭐 29개면 지금 합격이지 뭐. 자, 114일 정도 남았나요? 이제 원서 쓰면 이제 금방입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 부동산 학 기초가 개론에 문제 나오면 문제가 좀 쉽게 나오는 편인데, 자, 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부동산학은 우리 김영진 교수의 개념을 우리가 하는데, 자, 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보죠. 우선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활동인 부동산 활동과 또 이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부동산 형상, 이 두 가지를 대표적인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무생물로서의 부동산이 아니라 인간과,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부동산의 연구의 대상이다. 부동산 활동이 아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행위잖아요. 인간이 결부가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죠. 인간이 결합이 됐습니다. 2번 이 부동산학은 목적이 뭐냐? 이 복잡한 현실의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서 이 인간과의 관계를 보다 개선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인간과 부동산 사이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겠죠. 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이제 3번 지문에 나오는데, 자, 이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학문적 성격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우선은 주변의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우리가 응용하는 종합과학입니다. 항상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그리고 우주와 지구의 뭐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니고 또 순수과학이 아니라 무슨 과학이죠? 우리는 응용과학이다.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것. 현실의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과학이다. 응용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이 아닌 또 뭐다? 사회과학이죠. 이 자연과학이 아닌 또 사회과학. 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이 사회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현실의 복잡한 부동산의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또 구체적인
경험과학,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면서 우리는 부동산 활동이 어떤 활동을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못한가 판단해주는 규범과학으로서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이 순수 과학이 들어가면 안 되고 무슨 과학? 응용과학. 예. 그래서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정답이고 부동산 투자, 부동산 금융, 부동산 개발 등은 부동산학의 실무적인 연구 분야 중 의사결정, 이 부동산 결정 분야에 해당하는 결정, 투자, 금융, 개발. 그래서 여러분 투자, 금융, 개발이요. 시험 문제 15문제 정도 출제를 하는 범위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단원이죠. 자, 부동산학의 이 접근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 자, 이 부동산학을 이제 여러분이 연구하는데 어떻게 연구를 할 거냐, 이 접근하는 방법. 이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김영진 교수는 단기간에 부동산학 이론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서 정착시키는데 이 기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도입을 했죠. 이 종합식 접근 방법. 이 김영진 교수는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을 도입을 했고, 또 우리 경영학에서 또 도입을 한 이론이죠. 뭐냐면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죠. 이 사이몬이라는 학자에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의사결정 이론은.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을 해서 부동산 투자, 금융, 개발 등 이러한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어서 연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죠? 의사결정 접근 방법. 요것 위에도 뭐 법, 제도적 접근 방법, 분산식, 뭐 중점식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며 자기 자신의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과정에서 출발하고 아까 4번 질문처럼 투자, 금융, 개발 등 이러한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어서 연구하는 방법, 의사결정 접근 방법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학은 이 아까 얘기했지만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3번 정답입니다. 자, 2번 다음 중 복합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건데, 자, 여러분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구분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합, 자, 이 복합 부동산은 이 토지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와 위에 건물이죠. 여러분 이 건물은요 철거, 건물은 철거를 하지 않는 한 어떻게 토지와 뗄래야 뗄 수 없어. 이 부부의 혼인 관계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복합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토지 위에 독립입니다. 예, 여러분이 독립이죠. 독립. 예, 토지와 토지 위에 이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뭐가 결합이 됐다? 정착물. 자, 이 정착물이 결합됐는데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뭐 임목 등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토지 위에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이 결합이 됐다. 이 결합이 된 상태. 그러니까 부부의 혼인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다. 이게 결합이 됐어요. 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부동산 평가 활동, 부동산 거래 활동, 이 각종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우리가 다루어져 있는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다. 토지, 건물 함께 취급을 하는 겁니다. 함께 결합된 상태 함께 취급하는 개념인데, 자 1번 질문 보시면은 부동산 거래 활동 및 평가 활동에서 토지와 건물이 함께 그 대상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요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과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자, 이 부동산 자체를 뭘로 보냐 하면은 부동산 자체를 형태가 있는 유형, 형태가 없는 뭐죠? 무형이죠. 자, 유형적 측면과 우리가 이 무형적 측면으로 크게 나눠볼 때 토지의 지세나 지반, 뭐 설계, 시공과 관련된 것, 형태가 있죠.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개념. 그리고 무형적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수요 공급 관계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변동 관계를 다루는 거죠. 뭐 경기 변동, 경제 성장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이 경제적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법률적이죠. 우리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공법적 측면의 지역 지구제라든지 또는 사법적 측면의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는 등기 관계 뭐 이런 것은 다 무슨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죠?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나타내서 우리 표현한 개념을 복합 개념입니다. 자, 복합 개념은 부동산 학적인 개념. 이 부동산 지금 여러분 학을 배우잖아요. 이 부동산 학적인 개념이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우리가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 뭐 아까 거래 활동, 평가 활동 나왔듯이 이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은 바로 복합 부동산. 부동산 학적인 개념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2번 정답. 개념이 달라요. 3번. 건부 감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자, 이 건축물이, 자, 우선은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가 뭐다? 건부지죠. 그럼 이 건부지는 토지상의 건축물로 인해서 뭐가 생기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건부 감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로 인해서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한을 받아요. 즉 토지에 건물로 인해서 최유효용의 상태를 저해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저해를 받아서 건물이 없는 나지보다 오히려 토지 가치가 더 하락을 하죠. 그래서 무슨 거죠? 건부 감가에 문제가 발생한다. 건부 감가, 토지가 없는 상태인, 건물이 없는 상태인 나지 가격과 건부지 가격을 비교하면은 건물이 없는 상태의 나지 가격보다 낮게 평가가 돼요. 건부 감가 문제가 일반적으로 발생합니다. 2번, 3번 맞는 지문이고 4번 토지와 그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의 동그라미, 독립이죠.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결합이 돼서 하나의 부동산인 것처럼 거래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자, 결합의 또 밑줄. 결합이란 거죠. 항상 결합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자, 2개 이상의 부동산, 이렇게 여러분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토지 가치에 영향을 줘요. 또 토지 용도와 건물의 용도가 용도상의 일체성이 있으면요 가치가 높아요. 그 용도가 다르면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토지도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쳐요. 예, 미친다. 여러분 우리가 상업용 토지에 주거용 건물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다르면요 가치가 떨어져요. 자, 그래서 몇 번? 5번 맞는 지문입니다. 상호 간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줘요. 2번 정답입니다. 자, 3번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경제적 개념인데, 자, 토지는 생산을 위한 어떻게 돼요? 중요한 뭐다? 요소다. 뭐 이런 얘기죠. 중요한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다. 자,
이 생산 요소,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생산 요소, 뭐 생산재로서 우리는 제공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동시에 소비 대상, 인간의 최종 생활의 편의를 위한 이 소비 대상, 소비재로서 제공되는데,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고가의 상품으로서 금융상의 부채를 또 필요로 합니다. 1번 맞는 질문. 2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 요소, 상품. 자, 부동산은 실물 자산으로서 중요하고, 또 재산을 증시시켜주는 자본으로서 또 중요한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 환경은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뭐냐면은 기술적 개념이에요. 자, 기술적 개념에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 우리 무슨 개념? 기술적 개념. 그래서 거기에 2번에 위치 환경은 기술적 개념이고요. 또 맨 마지막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 요거는 법률적 개념. 그러니까 2번 정답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올해 시험에는 뭐가 중요하느냐? 이 법률적 개념이 올해 출제가 많이 예상이 되거든요. 원래 이쪽에서, 작년에도 이쪽에서 정답 물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정답은 법률적 개념에서 올해도 우리가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이 법률적 개념 또는 법 제도상 개념이라고 해요. 법률적 개념 또는 법 제도상 개념. 자, 법률적 측면에서의 개념, 법 제도상 개념에서 원래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럼 법률적 개념을 물을 때는 뭐가 있죠? 광의, 그렇죠? 넓은 의미, 넓은 의미로 출제하기도 하고, 또는 뭘로? 광의로 출제하기도 하죠. 넓은 의미 부동산 또는 광의의 부동산이죠. 자, 이 광의의 부동산은 크게 2가지. 이 좁은 의미. 자, 좁은 의미를 또 뭐라고 하냐면은 협의라고 해, 협의. 좁은 의미 부동산에 뭐를 대주냐면 준부동산. 준부동산. 부동산으로 의제 또는 간주하죠. 크게. 자, 이쪽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는 여기서 나오는 거. 법률적 개념. 자, 3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산, 특히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자,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는 경제재 또는 생산요소, 여기 생산요소의 하나로서 연구되어지기도 하고요. 경제재가 나오는데, 여러분, 희소성. 자,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자원은 한정되는 게 희소성이거든요. 희소성이 없는 상품을 우리는 자유재라고 해요. 희소성이 있으면은 뭐다? 경제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희소성 여부인데, 자유재는 희소성이 없어요. 자, 여러분의 햇빛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시장에서 희소성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희소성 자체가 없으니까 대가를 안 줘.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어. 이런 상품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예? 햇빛, 공기 이런 거죠. 예? 햇빛, 공기 이런 거지 뭐. 그럼 경제재는 뭐죠? 희소성이 있으면 대가를 줘야 해. 그래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여러분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토지도 무슨 상품? 경제재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품과는 달리 토지는 특히 희소성이 상당히 높은 재화예요. 희소성이 높으니까 일반 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요.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격도 비싼 겁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가치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의 원천이다. 자산원으로서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투자의 원천도 중요하고 또 고용의 원천으로서 또 자산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게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 국부의 약 70%를 차지하는 게 뭐다? 부동산. 부동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부의 약 70%를 차지한다. 부동산도 우리 얘기 많이 하죠. 우리 하면 버블 얘기를 많이 하죠. 버블은 거품이라고 하잖아요. 거품 경제. 이 거품 경제의 대명사로 뭐 얘기하는 게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좁은 의미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자, 좁은 의미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 자, 1번 지문은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1번 지문은 시험에 좀 많이 나오죠. 토지 및 그 정착물. 작년에도 또 출제를 했는데 민법 조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좁은 의미 부동산을 뭐라고 하죠? 민법상 부동산. 그럼 작년 시험에도 뭘로 출제한 거예요?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걸로 출제했죠. 작년에도. 그래서 토지와 뭘로 구성됐다? 정착물로 구성이 되었다. 99조 제2항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2년 전에 출제했었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뭐다? 동산이다. 그 지문도 많이 나옵니다. 자, 2번. 좁은 의미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여러분, 좁은 의미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뭐죠? 넓은 의미 부동산.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넓은 의미 부동산. 2번 정답. 3번 정답. 2번 빠졌네.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 자,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 독립 정착물이 있고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뭐가 있다? 종속 정착물. 작년 시험에 어디서 독립 정착물에서 정답을 물었죠? 작년에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어떻게 간주되는 것은 없다로 출제해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있습니다. 뭐 건물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작년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했어요. 독립된 정착물 있어요. 뭐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다? 건물.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와 일본은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하면서 건축물 대장에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2번 맞고 3번 정답이고 4번 건물 등에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으로 아무런 손상이 없이 제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능적으로 건물의 효용, 기능을 제한을 하게 되면 그 물건은 뭐다? 정착물로 간주되죠. 맞는 지문인데, 자, 이 정착물을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이죠. 자, 법률적 측면에서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또 크게 4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물건. 이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 자, 물건이 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나옵니다. 그 4번 지문이 바로 이걸 확인하는 거죠. 물리적 손상이 있느냐. 그래서 물리적 손상이 없이 제거할 수 있는데 건물의 이 기능면에서 또는 효용면에서 지장을 주느냐. 기능, 이 지장이 있느냐. 여러분, 지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장이 있으면 정착물, 지장이 없으면 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4번은 바로 이걸 설명하는 거고요. 5번 지문.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다년생 식물 그리고 자연 식생은 뭘로 간주한다?
정착물로 간주되면서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개의 대상이 되니까 부동산 매매 시에 정착물이니까 함께 양도가 된다. 그래서 5번 맞는 질문입니다. 자, 5번은 17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죠.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묻는데, 자,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민법 몇 조? 제 212조. 자,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또 법조문이 또 시험 문제에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래서 이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 이 법조문이 또 출제를 또 자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법조문이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라는 건 뭐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라는 것은 사회적 통념 또는 우리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입체적으로 공간적 범위는 토지 소유권에 있어서의 효력 범위를,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를 뭘로?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입체적으로 규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지적도는 무슨 거죠? 수평지적이에요. 예, 수평지적입니다. 우리나라 지적도는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뭐가 아니죠? 입체지적이 아니기 때문에 입체 공간, 특히 지중 공간과 공중 공간에 대한 공시 기능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오차가 많다는 얘기죠. 요즘은 인공위성이 있어서요. 옛날에 몰랐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평상시 문제가 없는데 토지를 매입한 사람의 측량을 딱 해서 입체에 인공위성 측정했더니 자기가 침범을 한 거야. 돈을 달라 이거지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아요.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확인하면. 그래서 하여튼 오차가 많아요. 수평지적. 자, 1번 맞고 2번 토지 소유권은 이 공간적 범위에 따라 뭘로?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나누죠. 자, 이 지구의 중심인데 이 지표상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오고 또 이 지하에 있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또 나오고 또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공중 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공중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표에 있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용수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지표권에 포함이 되고 뭐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 다 지표권에 해당합니다. 자,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조강권, 항공법에 의한 항공로, 조망권 등은 사적인 토지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니까 틀렸는데 조망권 밑줄 여기에 들어가서 틀렸어요. 자, 우선은 한계 심도인데 자, 이 지하에 있는 안반, 안반이라든지 지하수 등은 토지를 구성하는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한은 여기는 미쳐요. 이 미치는데 요 밑에죠. 이 밑에 우리나라 광업법상 광업권의 개체가 되는 지하에 어떻게 돼요?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효력에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광어법에 뭐 조강권, 채굴권 이런 것은 소유권 효력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항공권이 나오는데 또 얘기죠. 이 사적인 공중공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기관이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적 공중권인데 항공기의 통행과 관련한 항공권, 전파의 발착과 관련한 전파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죠. 이 사적인 공중공간을 어떻게 돼? 우리는 인접 토지 소유자, 사적인 공중공간을 이용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방해해서 생기는 문제가 여러분이 뭐와 관련있다? 일조권, 조망권의 분쟁이 제일 많죠. 이건 사적 공중권이에요. 그러니까 요까지는 뭐다? 요까지는 뭐가 미쳐?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3번 조망권은 안 들어가요. 소유권의 조망권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3번, 4번 정답이고 5번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사업이라도 토지의 공중공간을 우리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여러분 뭐 공중공간이든 지하공간이든 하여튼 보상을 하는데 문제는요. 지표에서 몇 미터, 공중 몇 미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연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토지의 부증성은 토지에 뭐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공개념 도입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토지의 특성 중 토지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부동성도 있지만 뭐가 있다? 부증성이죠. 부증성은 면적에 있어서의 유한성을 얘기해. 자, 이 토지의 면적이 유한한 거예요. 유한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 우리는 유한한 토지를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또 이용을 하다 보니까 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되죠. 공개념의 근거. 부증성과 관련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인간의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인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의 독점 소유욕을 발생시킵니다. 독점 소유욕을 발생시키는데 토지는 유한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 희소성이 발생하잖아. 그래서 희소성이 시간의 경감에 따라 점점 또 뭐가 돼? 가중된다. 유한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2번도 맞는 질문. 3번 부동산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 누구의 개념이에요? 어빙 피셔. 자, 부동산의 가치는 우리가 어빙 피셔라는 학자, 뭐 투자론에서도 많이 나온 피셔 효과일 때, 이 어빙 피셔라는 학자는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죠. 장래 기대되는 편익 또는 이익입니다. 장래 기대되는 편익,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이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돼. 얼마인지 예측이 가능해야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와 관련이 있어? 예측이 가능해야 되니까 부동산 가치의 원칙이 뭐다? 예측의 원칙이 나타나고 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또 뭐가 발생한다? 영속적으로 발생하잖아. 영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 편익 수익도 영속적으로 발생한다. 이게 예측이 가능해야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는데 수익이 영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다? 토지의 특성주 영속성이죠. 시간이 경과해도 토지는 소모, 마멸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영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특성? 영속성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3번 정답. 부동성이 아니라 영속성. 자, 개별성이 나오죠. 자, 개별성. 시험 문제 올해도요, 요 4가지에서 5개의 지문을 구성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작년도 시험은 부증성 박스 문제를 출제했어요. 파생 형상 놓고 어떤 특징이냐. 그리고 28회 시험은 5개 놓고 또 부증성에서 정답 물었어요. 28회. 27회 6회는 또 박스를 영속성으로 물었어요. 예? 그리고 24회는 개별성에서 정답 물었어요. 그러면은 올해 30회는 부동성에서 물을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시험은 어디서 물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성. 올해 시험입니다. 내년 시험이 아니라 올해 시험. 왜요? 작년 시험에도 얘기했잖아요. 박스에서 이제 뭐 나올 때 작년에도 찍었잖아요. 박스로 해서 파생 형성 나온다. 올해도 그런 형태로 출제를 해요. 어렵게 안 나옵니다. 이쪽에는. 기본 개념. 자, 개별성은 뭐죠?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는데 문제는 그 토지를 둘러싼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데 그 토지마다 지형, 지세, 집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게 개별성이에요. 그래서 토지 상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표준화가 어려워요. 표준화가 어렵고 또 개별성도 강해요. 개별성도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시점에서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기가 어렵다. 개별성입니다. 4번 맞고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로 국한시키죠. 국지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지화시킨다. 지역 내로 국한시킨다. 즉 공간적 작용 범위가 토지가 속해 있는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키워드 되는 지문들은 잘 보세요. 자, 이제 저량병수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량과 뭐에 대한 설명? 저량에 대한 설명. 경제의 기본인데 24회까지는 많이 출제했는데 25회부터는 아직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도 공부를 이제 많이 하니까. 유량과 뭐다? 저량. 예? 유량은 플로우 개념. 자, 물이 흘러가듯이 뭐죠? 시간도 흘러가는 개념. 자, 시간이 한 달 흘러가면 월, 1년이 흘러가면 연. 예? 이렇게 기간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요거 잘 이해 안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질문 들어보면은 말 붙여보세요. 월, 연 돼서 말이 되면 유량이고 말이 안 돼. 시점이 돼가 말이 되면 저량이다. 예? 붙여놓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유량이고 자, 저수지 안에 있는 물은 흘러가지 않아요.
이제 낚시하러 가보세요. 저수지에. 물, 거기 있잖아요. 그 흘러가지 않지. 멈추어져 있듯이 시간도 멈추어져 있어요. 이걸 뭘로 표현한다? 시점. 시점으로 표현해. 시간이 정지되어 있다. 시점. 현재 시점. 뭐 이렇게 시점이 명시돼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는 무슨 개념? 절약. 말을 붙여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영업소득. 여러분 우리 배운 거 현금 투자론에서 연간 순영업소득이에요. 자,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 흐름, 세후현금 흐름 배우셨잖아요. 투자. 이거 다 연간이야. 연간이니까 뭐 유량입니다. 유량. 그리고 통화량은 저량이에요. 그다음에 현재 시점. 현재 시점 전국에 풀린 돈이 얼마냐. 현재 시점이니까 뭐 통화량은 저량. 현재 시점 우리나라 국가의 부가 얼마냐? 국부. 현재 시점 우리나라 인구 얼마냐? 이런 건 다 저량이에요. 현재 시점. 자,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 얼마냐? 주택 재고량. 현재 시점 전국의 주택 보급률 103%. 뭐 주택 보급률.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이 뉴스 보면요.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을 예를 들어서 103%다. 그럼 100% 넘어가면은 주택 문제가 발생하지? 안 해져요. 100% 넘어가는데 보급률이. 근데 왜 문제 발생해요? 문제 발생은 다 간단해요. 한 사람이 두세 채 가지고 있어서 그래. 예? 창원에 어떤 분은 197채 가신 분도 있던데. 망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망했어.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서울특별시는 어떻게 전체 주택 어떻게 보급률의 46%만 주택 소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서울시 전세 문제가 심각하지. 보급률은 뭐다? 저량. 자, 그리고 거기에 수출량, 수입량. 이건 1년 동안의 수출량, 1년 동안 수입량, 수출량, 수입량인 기간 개념. 그리고 투자 금액. 자, 여러분 부동산을 1년 이상 보유를 해야 뭐다? 투자야. 예? 그래서 투자가 나오면은 뭐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바로 유량. 영업경비. 여러분 우리 또 현금으로 할 때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뭐 순영업소득이죠. 영업경비는 일정 기간 동안에 부동산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야. 일정 기간. 1년 동안에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경비. 1년 동안에 원리금 상환해. 뭐 이런 건 다 무슨 개념? 예? 유량 개념. 2번 정답. 자, 그리고 8번 문제로 갑니다. 자, 8번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 자,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가 한번 보는 겁니다. A 아파트의 개별 수요 함수는 얼마죠? P 리꼬르는 300 마이너스 얼마? 20QD가 주어져서 300 마이너스 20QD. 예? 자, 항상 개별 수요 함수가 주어지면요. 여러분 이거 고쳐야 돼. 어떻게 고치냐면 Q 수요량은 얼마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넘어갈까요? 그럼 20 QD는 300 마이너스 얼마? P. 양변을 뭘로? 20으로 나눠줘. 그럼 20으로 나누면 얼마? 15인가? 예? 15. 마이너스 얼마? 20분의 1P. 이렇게. 자, 여러분 이제 수요량이 나왔죠? 자, 요거 문자 들어가니까 막 헷갈려요. 자, 여러분 혼자 개인이 시장에서 5개 소비하고 있어요. 그럼 동일한 수요 함수를 가진 시장의 소비자가 10명 있어. 그럼 몇 개? 본인이 5개 소비하면 10명 있으면 5 곱하기 10 하니까 몇 개 소비해? 시장은 50개 소비해.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왜 문자만 들어가면은 이제 못 푸냐 이거지. 자, 모두 동일한 밑줄.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가져요. 근데 만약 A 아파트 수요자가 10배 증가하는 경우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인데 거기 박스 안에 보세요. QM은 시장 수요량 밑줄. QM이 시장 수요량이라고 가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수요
수량이 주어진다. 몇 개? 수요자가 몇 명? 예? 10배. 10배니까 몇 명이야? 한 명이 한데 10배니까 10명이지 뭐. 10명. 그러면 어떻게 양변에 뭐 10을 곱해줘야지. 10명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한 사람이 몇 개? 한 사람이 몇 개 소비해? 5개 소비한다. 그럼 10명이면 몇 개 소비해? 5 곱하기 얼마? 10 해주면 되잖아. 예? 요거는 1 곱하기 10이고. 그 얘기예요. 그 양변에 얼마를 곱해준다? 10을 곱해준다는 얘기야, 10. 예? 양변에 얼마? 10. 예, 10 곱하기 얼마? QD는 10 곱하기 얼마? 15 마이너스 20분의 1P. 이렇게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돼, 10배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돼. 요게 50명이죠, 아까. 한 명일 때 5개면은 10배면 10명이잖아. 여기 10명이잖아, 10명. 요게 뭐 시장 수요량이야. 예? 그럼 요 Q, 요게 바로 뭐가 돼? 시장 수요량이 뭐다? 시장 수요량 QM으로 표현해서 이게 무슨 수요량? 시장 수요량이야. 그럼 QD는 개별 수요량이고 개별 소비자. 여기다 10명 곱하면 이 전체가 뭐? 시장 수요량. 시장 수요량을 뭘로 표현한다? QM. QM인데 이제 계산하면 되죠. 곱해주니까 괄호 풉니다. 150. 여기는 얼마? 2분의 1P. 양변에 2를 곱합니다. 부모 없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2 곱하기 QM은 2 곱하니까 얼마? 300 마이너스 P.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P는 300 마이너스 얼마? 2QM. 요걸 구하고자. 3번. 자, 확인해 보시고, 자, 잠시 쉬고 9번부터 가겠습니다.